노컷, 그 다음에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 세 군데는 신뢰도 50%. 왜냐? 절반은 구라야. 그러니까 절반은 잘못된 기사들이야. 잘못된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눈으로 쓴 기사가 절반.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쓴 기사가 절반. 그래서 국민일보, 세계일보, 근데 세계일보는 사실 50%안 돼. 한 40%? 기자들 몇 명만의 기사만 쓸만하고, 세계일보는 이게 사실 권력 집단을 대변한다고 봐야 돼. 그리고 국민일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종교단체와 관계되어 있잖아.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내는 신문이고, 국민일보는 순복음교에서 내는 신문이야. 그러니까 통일교는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 통일교하고 박근혜한테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왜 무슨 관계냐면 통일교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때 그 국교로 삼아달라고 그래갖고 박정희가 국교로 추진하다가 죽는 바람에 국교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국민일보는 순복음에서 돈을 내갖고 만든 신문이야. 그래서 국민일보도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순복음교회가 소위 친이계하고 관계되어 있어. 친이계하고 입장이 통해. 그래서 이 국민일보도 친이계 입장을 반영하는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문이고, 친박하고 관계 있는 신문, 그 세계일보가 옛날에 이명박 때는 비판 기사를 많이 냈어. 그 이유가 뭐냐? 이명박 때는 친박이니까. 예, 봐봐요. 기억 안 나요? 이명박 때는 세계일보가 이명박 정부 비판하는 기사를 꽤 냈어. 예, 왜? 친박이니까. 세계일보가 친박 쪽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정권 비판 기사가 세게 나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지금 거의 세계일보 기사가 센 비판 기사가 없잖아. 그쵸? 예. 그리고 국민일보는 친이계야. 예. 국민일보가 약간 친이계인데, 국민일보는 기자들이 나름 기자 정신이 좀 있어. 국민일보가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있는데, 그렇게 기자 정신을 갖고 쓴 기사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 국민일보가 기자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일보는 정치 비판 자체를 잘 안 해. 예. 국민일보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보는 신문이라 웬만하면 정치 비판을 잘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일보 잘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가요. 옛날에 한겨레 경향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옛날에 거의 우익신문이었어. 박정희 전두환 때는 우익신문이었어, 경향이. 그리고 그러다가 언론이 민주화되면서 경향신문이 민주화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이 나온 다음에 경향이 민주화된 거라 그 전에는 우익신문스러웠어요. 그럼 그 당시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언론으로 표현했던 게 한국일보였어. 근데 이제 이 한국일보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한국일보도 절반만 살아있고, 그 절반 이하는, 이렇게 좀 썩어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50%야. 한국일보, 국민일보, 하여튼, 한국일보, 국민일보가 50%는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아는, 나는 이제 사실 한 70%라고 봤어. 근데 좀 낮춘 이유가 뭐냐?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보 정당 편만 들어. 진보 정당 입장에 서서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똑같다라고 비판해. 나는 신뢰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60%로 낮췄어요. 한겨레 경향 60%. 그 다음에 오마이 같은 경우는 시민 기자들이 기사를 써. 근데 그 시민 기자들이 쓴 기사들 중에, 조금 너무 편파적인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오마이 같은 경우도 60% 이상 안 봐. 그리고 오마이에도 좀 위험한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마이는 친노 신문이야. 친노 성향이 강한 신문. 그 다음에 프레시아는 반노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친하지만 친노하고 친노를 싫어하는. 그래서 비노 신문이야, 프레시아는. 그래서 문재인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혹은 친노에 관계돼서 굉장히 안 좋겠어.
그게 이제 신문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뷰스앤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민주의 입장을 굉장히 잘 표현해. 더민주의 입장을 지금 굉장히 뷰스앤뉴스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기억에는 2005, 6년부터 봤어. 그때 거의 신생 신문이었거든요. 예. 그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언론이었는데 요즘에 이 뷰스앤뉴스가 굉장히 기사들이 소위 이제 우리 입장에 민주 세력에게 잘 맞으면서도 정보도 많고 가장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용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아. 요즘 뷰스앤뉴스 기사가 참 쓸만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뷰스앤뉴스 한 70%? 뷰스앤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한 70%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 이 민중의 소리는 정권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해. 근데 민중의 소리는 옛날에 민노당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문이야. 완전히 친정이다. 진보정당.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도 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다수야. 그래서 그 미디어 오늘이나 민중의 소리가 어떤 정권 비판이나 정권 비리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잘 내는데, 근데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들어가거나 더민주 비판에 있어서는 너무나 통합 진보당에 치우친 비판을 한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민중에서 시사인 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 좀 자유주의자들이야. 어떤 정파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나 젊은 지식인, 그러니까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신문? 시사인을 보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신문이구나, 그러니까 잡지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파적인 특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게 자유분방하게 기사를 써. 자유분방하게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쩔 때는 친노 비판도 하고, 근데 친노 비판이 흐름은 아니야. 막 문재인과 노무현 지지도 하다가 친노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근데 이제 그랬다가 막 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나 어느 성향이 있다기보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기사다. 성향이 있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10개만 언급하고 싶어. 나는 내가 참 좋아하는 언론은 내가 언급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밖에는 손석희 뉴스. 손석희가 출연하는 날만 봐야 돼. 월화수목만 손석희가 나오는 뉴스만 봐야지. JTBC 뉴스는 신뢰도가 있다. 난 잘못된 말이라고 봐. 그 JTBC 뉴스를 다 신뢰하면 안 돼요. JTBC 뉴스에서는 월화수목 손석희가 진행하는 부분만 믿을만해. 그리고 이게 금요일만 돼도 논조가 달라져. 왜냐하면 JTBC는 그러니까 그 삼성가에서 만든 종편이야. 삼성이 부자잖아. 종편을 2개로 운영해. MBN하고 JTBC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성향을 나눈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MBN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 성향에 맞게 JTBC를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걸 JTBC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중앙일보 쪽 사람들이야. 중앙일보 쪽하고 기사를 많이 교류해. 근데 그래서 손석희가 진행하는 거 이외에는 중앙일보의 입김이 들어가. 그래서 JTBC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돼. 딱 손석희가 진행하는 부분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난 손석희의 뉴스룸이라고 얘기하지, 손석희가 안 나온 뉴스룸은 안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손석희의 뉴스룸이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 이 뉴스타파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한 언론이야. 이 뉴스타파는 소위 그런 걸 탐사 보도라 그러는데, 탐사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뉴스타파처럼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MBC 시사국에서 노하우가 있어. 취재하는 노하우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내용 있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게 뉴스타파의 특징이야. 그래서 나는 뉴스타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석희의 뉴스룸과 나는 뉴스타파가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야 될 만큼 최승호 PD와 손석희의 뉴스룸은 나는 우리나라의 양대 언론이라고 봐요.
나는 이 뉴스타파하고 손석희의 뉴스룸이 난 우리나라 양대 언론이라고 봐. 가장 그 뭐라 그러나 언론인 다와 정말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두 개 언론이라고 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를 내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가 내가 볼 때 작업장이야. 쟤네 작업장.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말도 안 되는 걸 매주 그 비싼 돈을 내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계속 의뢰하는 거. 나는 이거 CBS가 이 CBS라는 게 원래 기독교계에서 그 지원하는 방송사야.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김현정이 잘린 순간 김현정의 뉴스쇼의 생명은 끝났어. 근데 다만 지금 김현정 쇼 중에서 들을 만한 건 딱 세 꼭지야. 변상욱 대기자, 그 다음에 김성환의 행간, 그 다음에 권영철 기자의 Y뉴스. 요 세 가지 빼놓고는 그 세 가지랑 맨 앞에 포인트 뉴스가 있어. 맨 저기 시작할 때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그거 네 꼭지만 들을 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현정 뉴스 앵커가 인터뷰할 때 김현정 앵커가 그 새누리당하고 인터뷰할 때 그럴 때만 쓸만할 때가 있고 나머지는 시간 낭비야. 요즘에 보면 특히 그 무슨 저기 재판 그 저 시민 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리얼미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요즘에 김현정의 뉴스쇼보다 요즘에 듣는 게 뭐냐면 원래 내가 6시부터 라디오를 들어요. 근데 이제 6시부터 김덕기가 저기 진행했던 아침 뉴스가 있었어. 근데 이 김덕기란 사람의 아침 뉴스가 굉장히 내용이 있었어요. 앞부분에 민동기란 사람이 조간 뉴스 브리핑을 해주고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근데 말도 없이 갑자기 잘렸어. 갑자기 이제 그 뉴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박재홍이 돌아왔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박재홍 앵커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받아서 했는데 내가 너무 갈고갖고 이제 그만뒀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6시 뉴스를 하고 있는데 아침 6시 뉴스. 나름 재밌어요. 예. 아침 6시에 박재홍 뉴스가 나름 재미있는 기획이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꽃기영 뉴스. 제목이. 근데 딱 들으면 뭘로 들려? 꽃기영 뉴스로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뉴스를 진행하는 여자가 나름 정치 비판을 의미있게 해. 근데 좀 여성과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꽃기영 뉴스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도 재밌고, 그 다음에 샘 킴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빌 클린턴을 뭐라고 부를 거냐. 미국에서 그게 아주 최대 관심사래.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잖아. 대통령 남편.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야 된다. 미국의 대통령 한 번 하면 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래. 근데 아니다. 이게 42번째 대통령이었으니까 42번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주번도 아니고 주번이야? 42번이 뭐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샘 킴이라는 사람이 나름 이제 외신 기사들을 이렇게 신선하게 이제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박재홍을 내가 이제 김현정 뉴스쇼를 너무 좋아하다가 박재홍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사람 긴장감이 없는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내내 듣고만 있어.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죽여놔야 되는데 내내 듣고만 있어갖고 내가 박재홍 쌍욕을 해갖고 쫓아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아침 뉴스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박재홍 스타일이구나. 박재홍이란 사람이 막 낄낄낄낄거리고 그냥 원래 아나운서들은 되게 긴장감이 있단 말이야. 정형화되어 있고. 근데 이 사람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그다지 뭘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열의가 없고 그냥 즐기는 거야. 뉴스를 즐기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침 6시 뉴스가 참 웃기고 재밌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근데 그 쓸데없는 말이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겠더라. 그래서 이 박재홍의 6시 뉴스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이재용인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한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가 아주 타이트하고,
그 뉴스가 아주 타이트하고 괜찮아. 근데 이제 가끔 좀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한 15%? 85%는 아주 타이트하고 쓸만한 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재용의 아침 뉴스, 7시 뉴스가 아주 엑기스 뉴스예요. 바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면 6시부터 라디오 뉴스 박재홍의 CBS 듣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럼 7시부터 7시 반에 하는 이재용의 뉴스, 그거 다시 듣기라도 하면 그날의 브리핑이 딱 핵심을 찍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환의 행간은 나올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김성환 행간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권영철의 와이뉴스 나올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있다가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듣고 9시에 끝나는 거죠. 예. 하여튼 CBS의 김현정 쇼는 내가 볼 때는 외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코너가 늘어났다.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야. 그 정도. 나머지는 나는 솔직히 별로 신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별로 신뢰를 안 해.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기사는 몇 프로 안 돼. 여러분이 막 지금 썼던 기사들 중에 진짜 기사다운 기사 얼마 안 돼. 나머지는 조금 위험한 기사들이라서 내가 언급 안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나 특히 권영철 기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권영철 기자하고 변상욱 대기자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정관용의 시사 저널인가? 저녁 때 하는 거. 정관용의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재미는 없는데 굉장히 내용이 있어요. 예. 굉장히 내용이 있게, 인터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사해 갖고 오는 약간 시사자키 막 이렇게 조사를 해 갖고 발표하는 혀가 약간 짧은 진행자가 있어. 리포터인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 다음에 이 인터뷰를 이 정관용 씨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그 인터뷰들의 내용도 되게 고급스러워. 그래서 이 시사자키도 나 왜 그게 시사자키가 안 외워지냐? 외워야지, 시사자키. 정관용의 시사자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특히 정관용 시사자키 중에 김선경 씨라고 중국의 특파원이 있어요. 중국에 가 있는 그 특파원 김선경이 하는 코너가 있어. 김선경 씨가 진행하는 그 코너가 중국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코너예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도 다 이렇게 그 성격이 다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망치 부인이 신뢰감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언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다시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시사인, 주간경향, 한겨레 21, 이 정도는, 요 10개의 언론은 신뢰도 60%는 된다. 신뢰도 60%이고 그 40%는 약간 정파적인 성향이 나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파적인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40%는 좀 신뢰도가 너무나 믿지 마라. 60%만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방송으로는 손석희의 뉴스룸. 나는 손석희 뉴스룸의 신뢰도는 75%라고 봐요. 손석희 뉴스룸의 신뢰도 75%. 그리고 이제 손석희가 안 나올 땐 믿으면 안 돼. 아니야, 손석희 뉴스는 80%? 손석희 뉴스는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관용도 80%. 이재용 뉴스도 나는 80%. 썰전은 나는 신뢰도 없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뉴스타파. 나는 뉴스타파 신뢰도 95%. 나는 뉴스타파의 신뢰도 95%라고 봐요. 나는 뉴스타파 95%, 손석희 뉴스 85%, 80%. 그러니까 손석희, 이재용, 정관용은 80%. 왜냐하면 그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20%씩은 조금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난 뉴스타파는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나머지 프로에 대해서는 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 예. 나머지 프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예. 예. 나도 나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망치부인의 방송은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는 불측정 방송. 예. 측정 불가능 방송. 신뢰도가. 예. 왜? 이 망치부인의 방송은 듣는 사람의 수준이 곧 신뢰도야. 듣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은 100%를 알아듣고 알아듣는 귀가 없으면 0%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망치부인의 방송은 측정 불가다라는 거.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요. 나는 사실 김현정의 날카로운 인터뷰, 김성환의 행간, 권영철의 Y뉴스, 변상욱 대기자의 이 인문학적 기사, 요 내용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나머지는 좀 아니다. 라고 본다. 감히 이건 내가 42년 동안 뉴스를 본 뉴스 소비자로서 여러분은 아마 나만큼 뉴스를 안 봤을 거예요. 나는 2004년부터 하루에 수천 개의 뉴스를 봤어. 수천 개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1000개? 예. 2004년부터요. 제가 지금 12년 동안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뉴스를 봐. 그러니까 내가 뉴스에 대해서 뉴스의 이 연관고리들, 뉴스에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 이유야. 나는 뉴스 소비자예요. 나는 6살 때부터 뉴스를 들었어. 그래서 이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좀 편향된 거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모든 걸 정치적으로 엮는다.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랬어. 당신이 우리 방송 처음 듣는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일상생활과 정치의 관계를 몰라요. 예. 일상생활과 정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와 모든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또 모든 뉴스가 다 정치냐. 경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이게 예능도 있고 다 그런데 왜 모든 걸 정치로 연관시키느냐. 여러분 모든 뉴스는요 정치적인 뉴스예요. 연예인 뉴스도 정치적인 뉴스예요. 경제 뉴스도 정치적인 뉴스예요. 스포츠 뉴스도 정치적인 뉴스예요. 엽기 범죄 사회면도 정치적인 뉴스예요. 예. 그래서 모든 뉴스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삶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모든 뉴스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면이나 스포츠면을 강조하는 건 정치적인 면을 가리기 위해서야. 그래서 어떤 이슈가 사회면이나 정치면에서 스포츠면에서 뜨면 반드시 정치면을 봐야 돼. 성동격서야.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라니까. 정치적으로 가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박근혜 비리라든가 이런 거 가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뭐를 띄우냐.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를 띄우는 거야. 사회면에 엽기 범죄를 띄우고.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무슨 까로설이야. 어디서 예. 오늘 아침에 채팅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너무나 이분은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중에 자기는 재방송밖에 못 보지만 나중에 재방송 때 한번 와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받아. 우리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게 뭐냐 하면 국어 시간에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갖고 온 국민을 세뇌한 거야. 뭔데? 뉴스를 믿어라. 그래서 뉴스를 신앙화한 거야. 뉴스는 진실만 보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면 다 믿는 거야. 우리 방송에서요. 자, 근데 특히 잘 들어요. 우리 방송에서 종편 프로그램을 언급한 블랙이에요. 썰전이라든가 채널A TV조선을 보고 와서 그 내용을 언급하면 무조건 블랙이야. 안 풀어줘. 뭔 얘기인지 알아? 왜? 지금 종합편성 채널은 하루 종일 90%의 거짓말을 해.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해요. 너무 무책임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종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방송에 와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나는 블랙을 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종편은 90%가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 이석기 변장 도피중 사건 아시죠? 13년에 박근혜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를 위해서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 증거가 수천 개가 발견이 됐어. 그러자 이것들이 당황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점점점 모여들어가지고 8월 달이 되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물러나라를 외친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터뜨린 게 이석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석기가 변장 도피 중이다.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믿었어. 나도 믿었어. 왜? 아니, 변장 도피 중이 아닌데 설마 저렇게 보도하겠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정정 보도도 안 해. 그게 종편이야. 종편은 거짓말을 보도해놓고 절대 바로잡지 않아요. 그래서 썰전도 보면 안 돼. 썰전. 왜 내가 그랬잖아. JTBC에서 손석희 뉴스 빼놓고 볼만한 거 없다. JTBC에서 손석희 뉴스 빼고 볼만한 거 비정상회담. JTBC에서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 말고는 딱 비정상회담 하나 볼만해. 비정상회담. 나머지는 나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 예.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썰전은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유시민하고 전원책 말싸움 시키는 거잖아. 둘 다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떤 언론의 품격이 없는 거지. 난 솔직히 썰전은 인터넷 팟캐스트 수준이라고 봐. 썰전은 인터넷 팟캐스트 수준이지. 그게 어떤 공공재를 통해서 나올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리고 썰전은 시사가 아니라 예능이다. 썰전은 시사가 아니라 나는 예능이라고 봐요. 그건 예능이라고 봐야지 시사 정론이라고 보면 난 안 된다고 봐. 예. 나는 그 시사 정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본다. 여기 이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채널A, TV조선, MBN이 하루 종일 시사 얘기를 해요. 그거 불법이에요. 예. 지금 채널A, TV조선, MBN이 하루 종일 거의 80~90%가 시사 얘기잖아. 그거 불법이야. 왜 불법이냐? 이게 이제 종합편성 채널은 보도부터 예능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채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아니면 케이블 채널은 한 종목만 해야 돼. 보도면 보도,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스포츠면 스포츠, 영화면 영화, 한 장르만 해야 되는데 종합편성 채널은 전부 다 섞어서 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거야. 그러면 특혜를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원래 종합편성 채널에서 보도는 20%를 넘으면 안 돼. 시사 보도는 20%를 넘으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시사 프로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럼 나머지 예능 프로는 제작비가 들잖아.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들이 제작비 아끼려고 하루 종일 시사 썰을 푸는 거야. 그러면서 그 출연자들이 한 말이라고 방송사에서 책임을 안 져. 아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BJ가 잘못하면 아프리카 까잖아. 그지? 아프리카에서 BJ가 잘못하면 BJ의 잘못이야, 아프리카의 잘못이야. 아프리카에다가 막 제재를 가하고 지랄 연병을 하잖아. 근데 채널A, TV조선, MBN에 나온 출연자들이 개소리를 해도 그건 다 출연자의 문제라고 그러지 채널A 종편의 문제라고 안 해요. 이건 이중잣대야.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를 비판하는 여론이 언론이 나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 예. 자, 이쯤에 딱 내가 갖고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이 뉴스 한번 같이 봅시다. 종편의 수준이 어떤지. 오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더민주에서 후보가 됐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밥을 샀기 때문에 됐다고 TV조선에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런 수준이야. 밥을 사서 정세균이 국회의장이 된 거다. 참 난 이것들은 아마 그놈에 대해서도 그러겠지. 출연자의 실언이다. 어? 자, 종편 시사 토크 문제적 5인방을 공개합니다. 이제 한겨레에서 종편 시사 토크를 진행하는 5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얘네들이 누구냐? 하는 말이 건방지다, 깡이 없다, 귀가 얇다, 친구끼리 뒷담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종편 시사 토크쇼 패널들의 멘트다. 이 공영성이나 공정성은 개의치 않고 편파성, 선정성을 선도하는, 아니 나더러 선정적이고 선동을 한대. 나는 적어도 사실만 말해. 근데 얘네들은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케이블에서 이따위 짓을 한다고. 내가 케이블 출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아프리카처럼 말하면 이거 갖고 시비 걸까봐 말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나보다 이것들은 수준이 더해. 예. 이 5명이 누구냐? 황태순 정치평론가라는 사람인데 종편 최다 출연자래요. 박철원, 김중권, 정동영의 보좌 경력. 이 사람이 박철원, 김중권, 정동영 보좌관 출신이래. 알았어요? 예. 이 사람이 한 말이야. 위수령, 작년 11월 14일에 민중 총궐기를 생중계할 때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 무장 군인이 관할하는 게 위수령인데,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체포해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 정동영 보좌관 납지? 그 다음, 이 채널A에 나와가지고 수당 900만원을 못 받아서 자살한 신림동 경비원한테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다. 정동영 보좌관 답지? 수당 못 받아갖고 자살한 경비원에게 할 말이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게 종편의 수준이야. 그 다음, 종편 겹치기 최대 출연 2위인 민영삼. 막말 갑질하고 싸우는 사람들 친노 패권 세력이다. 민영삼이 친노였어요? 예. 본인이 친노인가봐요? 예. 김홍걸 씨 입당을 두고 배지에 눈이 멀어. 본인 얘기신가봐요? 예. 그 다음에 얜 또 누구야? 난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종편에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종편 프로 본 적이 없어서. 뭐 이 말이 왜 나쁜 말이지? 예, 기본 예의를 지켜야지. 아버지에 대한 예의. 이게 왜 나쁜 거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때 야당 의원들을 두고 지금 야당 의원들더러 박정희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야?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야? 예. 여성을 4선 이상 중진을 만드는데 피로감이 든다. 젊은 여자애들이 김종인 하면 그냥 자존감이 올라갔다. 또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총선을 관여하게 했다면 이 지경이 똑똑하고 야물딱져 보이는 여자가 어디 가면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다. 2016 총선 보도 감시연대는 이들을 퇴출이 필요한 종편 시사 토크쇼 출연자 5인이라고 발표했다. 내가 말이에요. 예. 자, 종편이 낮춘 것은 저널리즘의 가치, 주창성, 선정성, 편파성은 보수 진영의 품격까지 훼손하는 실정이다. 라고 한겨레 21의 연구원이 밝혔다. 내가 이제까지 종편에 안 나간 이유는 나의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막 하면 안 돼.
케이블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 나가볼까? 내가 쟤네들보다는 막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지? 내가 이제까지 종편 안 나간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종편에 나가면 말 조심해야 될까봐 안 나갔는데 저것들 보니까 내가 나가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종편에 안 나갈 거야. 예. 왜? 종편에 나가면 종편에선 지네들이 짜여진 대로 얘기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나가.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자, 좌우지간. 여기서 핵심. 지금 이 종편이요. 원래 20분만 시사 보도를 해야 되는데, 20%만. 하루 종일 시사 보도를 하면서 이 싸구려 패널들을 데려다가 막말로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을 좀먹이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보는 게 문제예요. 예. 이걸 국민들이 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지금 호남에도, 호남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모님 댁에 와이파이 깔아드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안 쓰는 그 스마트폰을 망치부인 방송을 깔아가지고, 그 알림이가 울리면 이걸 누르세요. 알려드리세요. 그래, 하루 종일 쓸데없는 종편 보면서 어르신들이 잘못된 세뇌 당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한 사람 나왔는데, 종편만 보다가, 망치부인 보고 종편 끊었다, 손? 자기도 모르게 종편을 보고 있었는데,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종편을 끊게 됐다, 손? 3명, 4명, 지금 중계방에도 한 4-5명, 쭉 올라오고 있어요. 됐어요. 막, 자기 종편 안 봐놓고 종편 봤다 거짓말 하지 말고, 차라리 망치부인 방송을 봐. 다양한 뉴스들을 다뤄주고, 그러면서도 종편 못지않은 막말도 나오고, 지루하지 않아. 졸립지 않아. 망치부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종편은 여러분 부모님 댁에 종편 채널 삭제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안 쓰는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망치부인 방송을 깔아드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니, 그래서 얘네들이 노인들한테 이 스마트폰 말고, 이 그 효도폰을 공급하면서 카톡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카톡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카톡 하시는 분들,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 유튜브에다가 망치부인 방송을 주제별로 이렇게 올린다면서요? 난 못 봤는데, 주제별로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내용으로 올린 사람이 있대. 그런 내용들을 뭐 카톡에 주소로 링크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녹취를 해가지고, 핵심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각종 게시판에 올리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이제 이 카톡으로 지금 내용들을, 왜냐면 이제 카톡으로 한번 돌면 그게 또 막 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쟤네들이요, 카톡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 요점 정리하신 님 있잖아. 요점 정리를 해서 올리신 님이 그 카톡에다가도 그 내용을 컴퓨터로 카톡 문자로 올리시고, 그래서 그게 좀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터넷 없이 와이파이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야. 와이파이가 인터넷이지.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해드리란 얘기가 인터넷 설치해드리란 얘기잖아. 카톡의 유언비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카톡의 유언비어를 없애는 방법은 망치부인의 진실을 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뉴스는 뭐냐면, 요 기사 좀 찾아올래요? MBC 사장 김재철의 비참한 말로, MBC 사장 김재철의 비참한 말로 라는 기사 좀 갖고 와주세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김재철하고 기란영이가
MBC의 김재철, 그 다음에 KBS의 기란형,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시절에 한마디로 이제 KBS하고 MBC를 완전히 죽인 주범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명박에게 충성을 다 맹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버려진 거야. 결과적으로 버려져가지고 지금 김재철하고 기란형이 KBS 사장이고 MBC 사장 출신인데 지금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까지 기사로 나왔어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을 역임했던 김재철 씨가 MBC를 상대로 지난 3월 25일 특별 퇴직 위로금 2억 3,973만 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에 부역했던 공영방송 사장의 상징적인 말로다. 2012년 김씨의 퇴진을 위한 MBC 파업에 참가했던 한 MBC 기자는 김씨의 소송 소식을 듣고 본인 때문에 MBC가 이렇게 망가졌다. 위로금을 요구할 게 아니라 MBC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재철 씨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로부터 임원 선임권 침해 등을 사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복수의 MBC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동과 울산 등지에서 MBC 사장 경력을 이용해 전통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지자체 행사를 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의병, 곽재우 등 뮤지컬 행사의 지역 유치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퇴 이듬해인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사천시장에 출마했다. 그러나 후보 경선에서 꼴찌로 떨어졌다. 이후 사천 지역에서 완전히 떠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그해 8월 제주방송 상임고문으로 임명돼 광고 영업과 펀드 조성 등 경영 분야 컨설팅을 맡았다. 하지만 제주방송 전 사원의 반대로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2015년에는 문경 군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등장했다 사라졌다. 지역 MBC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부위원장으로 와서 플래시몹 행사를 의욕적으로 준비했으나 법인카드 배임 실용 선고가 나온 이후 물러났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묘령의 예술인과 이 법인카드를 공유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사건이죠. 하여튼 뭐 이상한 데서 썼던 그 사건이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에 물러났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MBC 법인카드로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고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을 구매한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7월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으나 순위조차 받지 못했다. MBC 사장에서 물러난 뒤 두 차례나 선거로 재기하려 했으나 여당에서 김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MBC의 한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정식집에 투자했다가 크게 말아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한 뒤 이쪽 바닥에서 이제 누가 김재철을 받아주겠나. MBC 사장의 말로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MBC 내에서 아무도 김 씨를 챙겨주지 않자 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입맛대로 리포트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언론인을 해고한 사회적 대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김재철의 말로도 비참해졌다. 김재철 씨처럼 퇴임 이후 권력으로부터 외면받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KBS 사장 출신 기란형 씨를 꼽을 수 있다. 나 이 얘기도 지금 처음 봤어.
길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지역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과 함께 후보 경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씨는 현재 백석대 특임 부총장을 맡고 있다. 김재철 씨와 김환영 씨는 반저널리즘 행태를 보였던 공영방송 사장의 자업자득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두 사람은 예외적 사례란 지적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부역 언론인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현재 권력에 충성하려는 부역 언론인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며 대부분의 부역 언론인은 부역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충성한 대가로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장을 꿰찼던 수많은 부역 언론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2의 김재철과 제2의 김환영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가 볼 때 좋은 세상이 오면 지금 권력에 타협하고 박근혜 똥꼬 빨았던 언론인들이 겪게 될 말로야. 똑똑히 보세요. 반드시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 언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천벌이라고 봐.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쁜 놈은 언제나 잘 살아요. 나쁜 놈은 한 번도 안 되는 걸 못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이게 일종의 천벌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박근혜 이명박에게 충성했던 언론인들의 말로 저보다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거 예언합니다. 예, 선언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뉴스는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프다. 잠깐 쉬어갈 영상 뉴스 볼만한 거 없나? 유엔의 투명인간 잊고 있던 반기문의 흑역사. 유엔의 투명인간 역사상 최악의 총장,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 괜찮고 끈기가 있다. 반기문에 대한 평가겠죠. 몇 해에 걸쳐서 나온 한 인물에 대한 외신의 평가다. 외국 언론의 평가다. 달갑지 않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국인 최초로 유엔의 수장이 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가디언은 반 총장을 투명인간이라고 불렀다.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에서였다. 2013년 뉴욕타임즈는 반기문은 어디 있나? 라는 칼럼을 통해 그를 유엔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라고 칭했다. 이러한 혹평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1일 기사에서 역대 총장들을 평가하며 총장을 가장 둔하고 반 총장을 가장 둔하고 사상 최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국에서는 위인전까지 나온 인물이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 총장이 지난 9년 동안 유엔에서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였다. 반 총장의 득표를 위해 당시 참여정부는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포기했고 유엔의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물론 정부가 약속한 대대적인 지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했다. 나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였다고 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든 거는 난 노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봐요. 예. 이걸 국민 세금으로 뭐하러 이런 인간을 그렇게 내보내냐고. 그럼에도 국민들은 기뻐했다. 반 총장의 생가를 복원했고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생겼으며 그의 인생을 다룬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도로 이름에는 반기문로가 있다. 도로 이름으로는 부족했는지 충북에 들어서는 혁신 도시를 반기문시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계속되는 각종 사업에 유엔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날아간 반 총장은 2007년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반 총장은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의 처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제에 반대해온 기존 유엔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유엔이 사형제에 반대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었냐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이 부분이라고 봐. 뭐하러 반기문을 유엔 총장을 내보내. 부끄럽게. 신임 총장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언론은 뒤집어졌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반 총장의 경솔함을 비판했다. 사태를 파악한 반 총장은 며칠 지나서 사담 후세인의 측근들에 대한 처형은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말발은 먹혀들지 않았다. 반 총장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국내에서도 큰 문제가 됐다. 반 총장은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올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걸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유엔의 전문가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기본 뜻과도 맞지 않는 말이었다. 그는 다시 뒤늦게 오해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오해는 뭘 오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치고 최악의 말실수로 기록되는 건 지난 3월 서사하라에서 한 말이었다. 반 총장이 한 난민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로코가 서사하라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불씨가 됐다. 일본이 독도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영토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였다. 그 문제를 건드린 대가는 컸다. 모로코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 유엔을 규탄하는 모로코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마 모로코 최대 시위 아닌가? 100만 명이 모여서 유엔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엔의 연락사무소가 폐지되고 직원들이 추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몰랐죠? 반 총장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모로코 정부는 거절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야. 또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하는 군대인 평화유지군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잦은 말썽을 일으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중 성범죄는 유엔군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4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유엔군이 음식을 미끼로 가난한 소녀들과 성관계를 나눈 게 문제가 됐고 2007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유엔군의 성폭행과 강도 행위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0여 명의 아동을 유엔군이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유엔은 별달리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반 총장 역시 그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에서는 2010년 지진 발생 이후 콜레라로만 8,000명이 사망했고 68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은 역학조사를 근거로 감염원을 유엔군으로 지목했다. 빼도 박도 못하네. 유엔군에 대한 콜레라 감염 여부 확인 절차도 실시하지 않았고 유엔군이 버리는 쓰레기와 오물이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콜레라가 창궐했다는 연구 결과였다. 이후 IT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이러니까 욕을 먹지. 이러니까 욕을 먹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반 총장과 유엔이었다. 이에 반 총장은 면책 특권을 들어 책임을 피해 나갔다. 2013년 가디언은 반 총장이 미셸 마텔리 IT 대통령에게 전화로 유엔은 어떤 원고의 보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반 총장은 2014년 IT를 찾아 콜레라 치유를 위한 기금 마련을 약속했다. 반 총장에게도 물론 억울한 점은 있을 듯하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일컬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업이라는 표현이 있다. 반 총장의 임명도 사실은 강력한 인물들을 원하지 않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냥 그 자리를 준 거야.
뭔가 역할한 사람이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예. 어느 언론사에 나온 신문인데 예스 반기문 이즈 아메리카스 푸들. 뭐야 이거 어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어메 웬일이니? 어? 외국 언론에서 반기문은 아메리카의 개다 이런 비판까지 받은 거야. 아우.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비밀외교 전문에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군 대사가 반 총장의 당선이 미국에게 유리하다며 그가 천성적으로 모든 것에 동조적이라는 보고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동조하는 사람이라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야. 2014년 미국의 정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반 총장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묘사했다. 아 이게 폴리티코라는 데서 나온 건가 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무총장을 바라온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맞아떨어졌다. 반 총장은 중국이 반대하는 대만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기대에 부합했다. 반기문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막아준 대가로 중국의 허가를 받았구만. 친미 성향이라는 인식 탓에 반 총장은 12년 팔레스타인에서 시위대로부터 신발 세례를 당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아랍에서 신발을 던지는 건 최고의 모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가 부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일이 있다. 시위대가 반 총장에게 이런 치욕을 준 건 그가 이스라엘 쪽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반 총장이 이스라엘 편에서만 서왔던 것은 아니다. 반 총장은 취임 2달 만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기도 했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이스라엘 정착존 확대가 평화 정착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온 반 총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설전을 벌이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반 총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활동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건 지구온난화다. 반 총장을 최악으로까지 평가한 이코노미스트마저도 지난 12월 성사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반 총장은 취임 첫 해 유엔 사무총장과 처음으로 남국을 방문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왔다.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 총장이지만 성소수자 문제만큼은 인권의 중심 행보를 하고 있다.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4년에는 유엔 직원들의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물론 이를 두고 보수 기독교계에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는 침묵하고 있죠. 이제 시선은 반 총장의 대선 행보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영국의 유력지 텔레그래프는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고 지겨울 정도로 꾸준하며 고통스러운 눌변이라 평가받았지만 반 총장이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다음 대선 주자라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반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한국에서는 반 총장이 유엔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야. 내일 대권 선언에 대한 또 기자회견을 한다며. 한국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그 한국 대권에 미련이 있는 거야 지금.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에도 특정 정부의 정부직을 맡으면 안 되는 should not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 출마가 금지되어 있는 반기문이 현직 사무총장 시절부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부끄러운 일이죠. 예. 자, 다음 이야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국회의장 아직 선출이 안 됐죠? 더민주 후보만 된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마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문희상 선배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해서 선배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석현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꼭 국회의장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의회 권력을 교체한 총선 민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만연한 위기 징후들,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정권의 레임덕, 정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위협받는 국회의 권능과 위상, 만성화된 대립과 갈등으로 점점 깊어지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 19대 대선까지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조바심,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해 온건하다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잘할 때는 성원을,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초심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회의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꼭 기회가 되시면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예,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국가와 국회와 당에 충성하는, 사실은 국가에 충성하는, 그리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 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이제 폄훼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꼭 앞장설 것이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의회의 권능을 높이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전에 평소에 굉장히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20대 국회는 이제 강한 국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반에 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좀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이따가 아직 선출이 안 됐으니까, 선출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돼. 당에서 압도적인 표로 득표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그런 표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요게 이제 더민주의 그 국회의원 후보 이게 더민주의 후보가 4명이었어. 원래 5명이었어. 정세균 후보, 그 다음에 문희상, 그 다음에 이석현, 박병석, 원혜영, 이렇게 5명이 다 의장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망부님이 지원하신 정세균.
아, 내가 언제 뭘 지원했다고 그래? 어? 아,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지난번에 정세균 의원을 누가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길래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국회의장감이다. 나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거지. 나는 그 후보가 5명이나 있는지 몰랐어. 아니, 누가 정세균 의원을 대통령 후보라 그래서, 아이, 대통령 후보감은 아니고, 국회의장을 하면 아주 최고의 의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거 내가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난 국회의장 중에 누구로 정세균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랬어? 안 했다니까? 나는 그냥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면 잘할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했지. 그때는 그 국회의장을 뭐 더민주가 한다는 것도 안 나왔을 때고 후보가 몇 명일지도 모를 때였어. 예. 좌우지간 그게 그거 아님? 아니야! 아니라니까? 뭐 망치 부인이 뭐 어떻게 딱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이 괜히 또 이 다른 그 저 문희상 쪽에서 나한테 살을 쏘면 어떡해. 근데 정세균 의원이 내가 볼 때는 국회의장감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국회에서 28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에 278명이 찬성을 해서, 예, 정세균 의원이 의장이 됐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선하고 새누리당의 심재철이 각각 부의장을 맡았대요. 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좌우지간 어쨌거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건 전 제일 다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희상 의원이 저기가 되면 국회의장이 됐으면 천안 문제를 가지고 유죄 판결하고 그래서 문희상을 잡아넣어서 국회를 해산시킨다는 절차대로 갔을 거야. 나머지 사람들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장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준비된 스캔들을 터뜨려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나마 스캔들이 가장 없을 사람이 정세균이에요. 예, 정세균이 그 공격할 만한 약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정세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세균 의원이, 예, 다행이에요. 더 이상 정세균 의원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 예, 국회의장하고 법사위를 놓고 막 지금 이제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제 법사위를 놓친 부분,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법사위를 놓친 우상호를 죽여라 막 이러고 있어. 너네 그렇게 지금 법사위를 놓친 우상호 죽여라고 쓰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박영선 그 욕했던 애들이야. 박영선이 뭐 했는지 모르지. 법사위원장이었어. 지금 저기 법사위원장을 뺏겼다고 쌍욕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박영선 욕하던 애들인데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었어. 무슨 얘기냐면,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둘 중에서 둘을 다 가질 수는 없었어. 더민주가 둘을 다 갖겠다 그러면 탐욕스럽다라고 막 욕을 했을 거고, 그러면 굉장히 위축됐을 거야. 또 더민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면 나는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고 봐. 예. 원래 법사위가 야당 몫이지만 문제는 뭐냐? 법사위원장은 직권상정 능력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19대 국회가 일을 제일 많이 안 했다고 욕하고 그 많은 법안이 폐기됐잖아. 우리 쪽에서 법사위장을 했다니까. 박영선이 법사위장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통과를 못 시킨 거야. 결국은 법사위장보다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었던 거야. 테러방지법 국회의장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하니까 통과됐잖아.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도, 그러니까 이상민도 했겠지. 법사위원장이 2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뽑힌 국회의장이 4년 가는 게 아니야. 이번에 뽑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2년이 임기야. 2년 뒤에 다시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다시 뽑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을 했고, 뭐 이상민 의원도 아마 법사위원장을 했겠지. 예. 그래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모든 법이 다 통과됐냐고. 그렇지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장을 뺏기면 저것들이 계엄령이나 국회 해산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해버렸을 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 중에서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정세균 의원이 생각보다 유능한 사람이야. 이 정세균 의원이 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 정세균 의원이 옛날에 당을 운영할 때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다 이겼어. 정세균 의원이 의장할 때 재보선 다 이겼어요. 찾아봐. 딱 진 게 그 은평이었어. 은평에 장상이 나가는 바람에 졌는데 그 장상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낸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공천을 약속했고, 그래서 장상을 공천했다가 은평에서 이재호한테 떨어지게 된 거였거든. 그거 빼놓고는 다 이겼어.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그 호남 출신의 다른 의원들이랑 싸잡아서 욕을 먹어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호남 출신 중에 그나마 쓸만한 의원은 정세균 의원이었어. 가장 그래도 사람이 됐다 싶은 게 정세균 의원. 그 다음에 어떤 돌파력이 있고 좀 야망이 있는 건 천정배. 정동영은 천정배하고 정동영을 비교하면 정동영은 천정배를 못 따라가. 근데 이제 천정배는 나름 돌파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 좀 개혁 성향도 정동영보다는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강조하기보다 그 전체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형.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아마 총리를 했다면 나는 굉장히 잘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정세균 의원이 총리를 했다면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덜 먹었을 거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의원이 총리를 하기보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를 했다면 새누리당을, 그러니까 한나라당한테 그렇게 욕먹지 않고 이렇게 잘 합의를 하면서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야. 그 정세균 의원은 누구도 적을 만들지 않아.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사람 하나하나의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하는데, 내가 또 느낀 거 보면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잖아. 각 사람의 리더십을. 그러면 이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그걸 무리 없이 해. 그러니까 이 정세균 의원을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 사람이 당 의장을 했는데 9년까지인가? 근데 그때 하는 걸 지켜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그 뭐라 그러나 사람 하나하나를 살려내되 너무 띄우질 않아. 너무 띄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주목받게 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게 해. 그런데 그 성과를 낸 사람이 피곤해하지 않아.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 가령 문재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애들이 더 설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밑에 있는 애들 말 안 들어. 그 정청래가 말 안 듣고, 소위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 막 끌고 다니고 지들 멋대로 문재인을 조정하려고 그래. 그게 문재인 선수의 가장 약점이야. 근데 정세균 의원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뽑아내되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박원순 같은 사람은 어떠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최대를 뽑아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박원순한테 한번 물리면 완전히 진기가 빨려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뽑아먹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국회를 무난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내 마음에 적어도 나는 내가 계속 아팠던 이유가 저것들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한다. 박근혜가 지금 국회 해산이라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되게 강한 거야. 그 두려움이 되게 있었어. 근데 정세균이라면 쟤네들이 놓은 덫에
그렇게 당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정세균 의원이 의장이 되길 바랬고 잘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잘 됐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쟤네들이 뺏어서 앞으로 얼마나 지랄을 떨겠어.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았어? 솔직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지 몰랐던 분이 더 많죠. 이번 일 겪기 전에는 법사위원장이 중요한지 몰랐잖아. 법사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법사위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깽판을 치는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의 역할,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이 알게 됐다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야. 이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회에서 웃기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알고 비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잡았으면 쟤네들이 발목을 잡고 법안 통과를 못하게 한 다음에 그걸 야당 법사위원장에 덮어 씌웠을 거야. 그러나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야? 새누리당의 잘못이 되는 거야. 나는 구조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된 게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우리는 대선까지 새누리당을 충분히 법사위원회 뭐 하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박근혜가 됐을 때 막 코를 빠뜨리고 법사위원장을 못 받았다고 코를 빠뜨렸지만 내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 준 걸 잘한 거야. 도리어 법사위원장을 주고 우린 따낼 걸 따낼 수 있어. 어때요?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막 정청래 지지자들이 막 법사위원장을 놓친 최악의 평가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내가 볼 때 그거 모르고 한 소리고. 예. 만약에 야당이 의장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다 잡잖아.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안 된 모든 책임은 더민주가 져야 돼. 그러면 대통령 못해.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장을 맡았다는 얘기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젠 새누리당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예결위를 따냈잖아. 더민주에서 지금 예결위를 따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결위를 계속 새누리당에서 날치기 통과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땄기 때문에 그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예결위야. 그래서 국회의장하고 예결위를 따낸 거 나는 솔직히 우상호를 달리 보게 됐어. 나는 우상호라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유능하다고 안 봤거든. 이 좀 사람이 좀 어설퍼 보이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진행한 결과 나는 우상호를 새로 봤어. 우상호 굉장히 잘한 거야. 내가 미리 이 얘기 하려다 안 한 이유, 내가 얘기를 하면 저놈들이 반대로 어떤 작전을 필까봐 기도만 했어. 기도만. 정세균 의장의 그 다음에 더민주가 예결위 갖고 온 거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예, 굉장히 잘 된 거고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새누리당이 가졌잖아. 국회가 마비되면 누구 탓이야? 새누리 탓이야.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누구 탓이야? 새누리 탓이야. 그 다음 그 박근혜가 원하는 규제 완화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더라도 국회의장이 균형 있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지금 판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면 쟤네들이 반대로 움직일까봐, 반대 작전을 필까봐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화요일날 마이크 핑계대고 방송 안 한 것도 내가 방송을 했으면, 방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갔을 거고 어떤 구도가 좋은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저놈들이 그 구도를 빼기 위해서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참고 참았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화요일날 마이크가 고장난 건 내가 참은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요일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방송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화요일날 마이크 사러 가면서 이렇게 뭐가 안 될 때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기억나지? 찾아봐. 유튜브에 가서 찾아봐. 이렇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어저께 저녁 때 알았어.
예. 내가 어제 저녁 때,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이 내가 있는데, 그 방향을 입 밖에 내면 판이 어그러지겠구나. 저쪽 애들이 내가 얘기하는 좋은 판을 읽고, 그걸 깨려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 내가 그런 걸 어젯밤에 느꼈어. 어젯밤에. 예. 그리고 오늘 정세균 의원이 딱 그 단일화 될 때, 오전에, 그냥 그동안에 아팠던 게, 그동안에 아팠던 게, 이게 좀 쑥 낫는 느낌이더라고. 어때요? 이건 망치 부인이 지금 상황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나하고 평가가 다를 수 있어. 그 유명한 뭐 가방끈 긴 박사님들이나 뭐 정치평론 전문가들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거실의 아줌마의 시각으로 볼 때는 거실의 아줌마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잘 된 거다.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겁없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잖아. 이제 운영위원장, 나는 운영위원장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쟤네가 가져갔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박근혜의 말이 사라지는 거야.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말 할 수 있어, 없어? 박근혜가 국회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서 시비 걸 수 있어, 없어? 못해. 국회 운영이 안 되면 그거 새누리당 탓이야.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도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탓이야. 지금 이거요. 내가 볼 때는 최상의 판이야.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이 결정이 도리어 국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잡은 게 더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판이에요. 이제 우리는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무 말 안 한 거야. 내가 어저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막 강조한 이유는 세월호 특조위 이거 이놈 새끼들이 그거 연장 안 해주려고 법사위원장 하는 거 맡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이 법사위에 집중할 거 아니야. 아니 박영선이가 법사위원장 한다고 법안이 다 통과되든가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최상의 결과라고 봐요. 이번에 주요 새누리가 실리를 챙겼다. 내가 볼 땐 실리를 챙긴 것 같지 않은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그 정치 기자들이 새누리당은 실리를 챙기고 더민주는 명분을 챙기고 이 국민의당이 틈새 시장에서 제일 이익을 봤다 뭐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이번 문제는, 이번 결과는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이야. 이제 국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 문제랑, 세월호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새누리 책임이야. 국회가 재개 역할을 못하는 거 새누리 책임이고. 어때요? 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판이 제대로 보이세요? 나는 우상호 새로 봤어. 보기하고 다르네? 나는 이 우상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호 개인의 능력이겠어? 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 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 예. 내가 마이크를 사러 뭐하러 선인상가까지 갔겠냐? 내가 언제 마이크 사러 선인상가 가디? 마이크가 고장나서 방송 못한다. 가뜩이나 그 국회 원구성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날 여기서 이거 끼고 방송을 하면서 판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또 숨기질 못하잖아.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지를 못하잖아. 다 얘기를 미리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어? 내가 그때 언제였어? 왜 안철수 시장 선거 얘기 나올 때, 안철수 시장 선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내가 그랬잖아. 그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한 날, 그날 이제, 아니야, 그 전이야.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 2011년에. 근데 딱, 이거는 이제 안철수가 시장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나는 그때 박원순을 시장을 만들어서, 시민단체 후보가 더민주의 지지를 받아 시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야권 통합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박원순을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철수 시장 출마를 한 거야, 윤여준이. 그래서 일단 윤여준이란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쫙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런 사람이 이 안철수를 왜 시장 출마 선언을 대신했겠냐. 근데 내가 중요한 건 그래서 윤여준을 열심히 깐 거야. 근데 사실 윤여준 내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미지를 먹고 사는 안철수를 조치라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딱 한마디를 붙였지. 절대 안철수를 욕하지 마라. 안철수를 욕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욕하지 마라. 라고 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네, 요거는 내가 2009년부터 꾸준히 봐왔던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내가 얘기하면 반대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철수는 절대 욕하지 마라. 안철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원들이 내가 파악하고 있던 그 몇 명의 요원들이 존나 주말 내내 안철수를 까는 거야. 안철수가 열받아갖고 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더만. 아휴, 마이크가 고장이 아니 내가 고장 안 났는데 고장 났다는 건 아니고 진짜 고장이 났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내가 선인상가에 갔다 온 건데 좌우지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내가 이렇게 그 마이크가 고장 나서 방송을 못 한다. 방송을 접을 수도 없잖아. 이제 선인상가에 가서 마이크를 사갖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날 저녁에 내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잖아.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난 이 모든 게 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봐. 예. 지금 막 속상한 친구들 있지? 이 중요할 때 망치 부인이 방송을 안 하다니 내 기억난다. 화요일날 나한테 막 지금이 방송을 안 할 때냐 나한테 쌍욕한 사람 있지? 이게 무슨 선물? 내 선물 남이? I love you.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벨소리가 나서 누구냐 했더니 햄버거가 왔대. 왜 미리 말을 안 하니까 서프라이즈래. 엄마에게 망치 부인의 선물이래. 아니 콩사탕의 선물. 좀 이따 봐. 예, 자, 저지간. 예,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날 내가 이 중요할 때 방송 안 한다고 솔직히 나한테 쌍욕했던 사람들 있지? 내 기억난다. 이 중요한 시국에 국정원이냐 마이크 고장낸 게 누구냐 기억나지? 근데 내가 방송을 하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얘기했으면 이 판을 얘기했을 거라고.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잡고 법사위하고 운영위원장을 줘라. 그렇게 얘기하면 쟤네가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합의했겠냐고. 절대 합의 안 하지.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첫날은 화요일날은 이게 새누리당의 음모다. 새누리당은 국회 해산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의장을 포기시킨 거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국회 해산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포기시킨 거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게 저것들이 세월호 기간 연장을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망치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런 거 아니야. 예. 좌우지간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용은 됐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확 이루어진 거, 예. 내가 또 박지원을 건드렸잖아. 원구성 못하게 한 주범은 박지원이다. 그러면서 내가 박지원한테 뭘 갖다 붙였어. 신한 인사들 개파가 누구 개파냐. 장난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쥐고 있었던 게 누구니? 박지원이었고, 충분히 이 노려갖고 지 요구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박지원이라고 막 방송을 크게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신안군의 그 개파가 누구 개파냐?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급물살을 타더니만, 예. 지금 언론도 깜짝 놀랐잖아. 하루 만에 갑자기 통과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었죠? 역대 최단기간이라고. 날짜, 이거 원구성, 지금 22년 만에 최단기간에 됐어. 다들 이거 최단기간이 어떻게 된 거냐. 박지원이 키를 쥐고 있는 거를, 아니, 나도 뉴스 듣고 알았죠. 어떻게 알았겠어. 박지원이 키를 쥐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박지원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되겠구나. 아유. 자, 뭐 이거는 그냥 뭐 뒤에 하는 얘기. 설마 내가, 아니 농담이야. 여기까지 다 농담이야. 진심이겠어? 다 농담이야. 아니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일부러 마이크를 고장냈겠어?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일부러 뭐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겠어? 내가 뭐 어저께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얘기 일부러 안 했겠어? 아유, 박지원 얘기한 것도 그 우연히 나온 거야, 우연히. 다 농담이야. 내가 뭘 알겠어. 그냥 말이 나온 거지. 아니, 계획은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었어. 내 계획은 아니었어. 이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다. 예.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자, 솔직히 이제 나는 서청원이 후보로 나오길 바랬어. 그래야 이제 나의 전과 1범과 전과 2범 얘기를 좀 하면서 전과자 동지로서 든든한 동지애를 좀 나눠볼까. 그래서 2년 뒤로 미뤄졌어. 서청원이 누구야? 선거법 위반,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과 2범이잖아. 내가 이렇게 그 전과 한 번만 더 내가 날 잡아가면 내가 국회로 가겠다. 나의 롤모델이 서청원이잖아. 그리고 내가 전과가 많이 늘어나면 대선 출마하겠다. 그때 롤모델은 이명박이잖아. 내 서청원한테 참 할 말이 많았는데. 용단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2년 뒤에 얘기해야지 뭐. 2년 뒤에 나는 서청원 의원이 나의 롤모델이야. 나 한 번만 더 선거법 위반하고 감옥 갔다 와서 나도 국회의장에 출마해볼까 해. 자, 그때를 위해서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재밌게 웃겨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살짝 겁나는 얘기 하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인사는 누구냐면 김재원이에요. 예, 김재원이 누굴까요? 예, 전 의원이고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된 사람인데, 네, 야당에서는 막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 그랬잖아. 나는 그거 의도적으로 해준 거라고 봐. 정무수석을 바꾸자마자 비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야당에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잘한 거다. 계엄령 나오네. 김재원이 누구냐 하면 계엄령법 손대려고 했던 애야. 공안검사 출신이고, 김재원이 누구냐?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만들어진 공안검사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 멀쩡한 사람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었던 그 공안검사들이야, 그게. 그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김재원이. 예.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친박 중에서도 진박이야. 그런 애가 2013년에 계엄령법 개정하다가 나한테 걸려갖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떠들어서 그거 김재원이 포기하게 된 거야. 그 김재원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건 뭘 상징하겠어? 박근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구 집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에 계엄령법을 손대야 된다고 했던 게 김재원이라니까? 김재원이 뭘로 또 유명했어. 그 왜 형님 사건 김무성한테 무릎 꿇고 형님 막 하고서 빌었던 그게 김재원이잖아. 여러분, 박근혜의 독재 야망은 끝나지 않았어요. 김재원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대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그거야. 이번에 박근혜는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그리고 국회 해산도 고민했던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뺏겼잖아. 국회의장을 뺏겼다라면 나머지는 법사위를 차지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얘기하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뭐야? 일 안 하는 새누리지. 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얘기하냐? 뭐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기사가 나오면 야, 이 언내기들아, 기사 똑바로 써라. 일 안 하는 새누리지 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쓰냐? 오케이? 우리의 댓글은, 우리의 답글은 일 안 하는 새누리지 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얘기하냐? 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김재원을 데리고 지금 꿈꾸는 세상은 종신여왕제야. 아까 그 무슨 카드뉴스에 그 여자가 그러잖아. 제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지금 박근혜 일당들은 똑같아. 박근혜가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종신여왕제가 돼야 된다. 그걸 목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거야.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각제가 되기 전에 뭐부터 바꿔라. 자, 좋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내각제가 선진적인 정치 형태는 맞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대통령제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먼 미래에는 좋은 방향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소선거구제도 때문이야.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 소수 정당이 소수의 표만 가지고 영구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요구할 건 뭐냐?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거. 중선거구제도나 대선거구제도로 바꾸기 전에는 내각제 안 된다. 선제 조건으로 우리가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를 가버리면 박근혜 종신여왕제로 간다는 거거든. 그걸 막을 우리의 무기는 뭐냐? 소선거구 제도를 타파하고 대선거구는 뭐냐?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정당 투표만 하면 1번부터 국회의원들이 프로테이즈를 뽑히는 건데, 자, 그럼 비례대표만 뽑는다는 얘기야. 자, 지난번에 김종인 비례대표 2번 사태 봤지? 국민의당 1번부터 14번까지가 새누리당의 이명박 사람인 거 몰랐잖아. 그래서 비례대표만으로 뽑으면 대선거구 제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중선거구로 가고, 그리고 이 정당 투표를 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원 내각제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 제도는 한 동네에서 그 1등만 하면 당선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자기 당선되려는 놈이 돈 주고 후보를 사. 그래서 상대표를 갈라쳐. 그러면 이놈이 되는 거야. 그게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중선거구 제도는 뭐냐? 가령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도봉구 가불, 강북 가불병, 그 다음에 노원 가불병 8명이 국회의원을 뽑아. 근데 그 8명을 각 8개 지역구에서 따로따로 해서 1등씩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한 명씩만 후보가 나와도 8명을 한 당이 독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8개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그게 중선거구야.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묶어서 전체에서 8명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그 8개 강북, 노원, 도봉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8명의 후보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찍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겠지? 그지? 그리고 이 도봉, 노원, 강북에 사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후보 한 사람은 당선시킬 수 있는 거야. 한 지역구에선 절대로 안 되지만 8개 지역구를 다 모아봐. 5% 해서 다 모아보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은 당선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보 정당도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선거구 제도야.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뽑는 게, 비례대표만 뽑는 게 대선거구 제도고, 그 다음에 중선거구 제도는 지금 쪼각쪼각 내가지고 뽑는 이 사람들을 한 뭉태기로 뽑아서 강북 1선거구에 8명, 그 중에 그러면 각 당에서 8명 후보를 못 내. 집중하기 위해서 5명씩 내는 거야. 예를 들어, 3개 동네에서 구의원 뽑을 때 3명을 못 내고 2명을 내는 이유야. 알죠? 우리 동네가 145동이 구의원을 3명을 뽑아. 선거구에서 145동에서 3명을 뽑는데, 한나라당도,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2명 내고, 더민주도 2명을 내. 그 이유가 뭐냐? 셋 다 당선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2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2명씩 낸다고.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1명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중선거구 제도의 한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하고 싶으면, 의원 내각제로 가고 싶으면 소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 중대선거구 제도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려웠나?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면 이 부분을 재방송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의원 내각제의 전제 조건은 중대선거구 제도다. 지금처럼 소선거구 제도는 안 되고 중선거구 제도를 확보한 뒤에 뭘 요구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한 당이 영구 독재가 가능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자, 여기까지. 시컨 웃기다가 갑자기 놀래켜서 혹시 탈난 분들 계신가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방송 볼만 하셨어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483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4,000명 가까이 보던데 오늘 추천 안하고 도망가는 500명은 오늘 밤에 이불을 빨고 있겠군요. 자, 추천해주신 여러분들 복 받으시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더 넓게 더 깊이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풍행국님이나 여비고님이나 이 참사장님,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망치부인을, 이분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거예요. 글 보시면 꼭 고맙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세요. 거기 악플단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고맙다 고맙다 써주시면, 그게 다수가 고맙다라고 써버리면 악플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악플단 애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고맙다는 인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후원해주신 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실까봐, 그래서 실제 가슴은 너무 뜨겁게 감사드리면서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주신 덕분에,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도 후원해주신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회원가입 못해갖고 후원이 안 돼요.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후원도 못하고 추천밖에 못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그거라는 거 아시죠?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해도 배고프지 않은 서민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사는 망치부인입니다. 그게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법을 어려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은 계속 10년째, 10년으로 안 되면 20년, 20년으로 안 되면 30년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많은 무리가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면 현실이 될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까지는 내일 전주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